300년 넘게 영국의 일원으로 지내온 스코틀랜드에서 코로나19를 계기로 분리독립의 기운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코로나19 대응을 영국 중앙정부보다 높이 평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스코틀랜드에서는 6년 전 불었던 분리독립 기운이 다시 싹트고 있습니다. 영국을 구성하는 연합왕국의 하나인 스코틀랜드. 하지만 스코틀랜드는 영국과 서로 다른 자치법과 사법제도로 통치되다 보니 과거부터 끊임없이 분리독립을 열망하고 있다. 베넥번 전투 이후 700년 만에 스코틀랜드는 다시 독립의 문턱에 섰습니다. 1314년에 일어난 베너번 전투는 스코틀랜드 독립 의지로 승리를 이뤄낸 전투로 유명하다. 오늘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 베너번 전투는 어떻게 시작됐고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유럽 강대국들 사이에 나 기회만 되면 꼭 독립할 거야 라고 항상 생각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죠. 스코틀랜드의 독립에 대한 열정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스코틀랜드가 역사 속 전쟁에서 이 승리를 하면서 독립을 쟁취했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임용환 소장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제가 또 이번 주제가 스코틀랜드라고 해가지고 스코틀랜드 독립에 대해서 찾아보니까요. 이 멜 깁슨과 소피 마르소가 출연했던 영화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Braveheart. 오, 아시네요, 역시. 네, 이 영화에서 저는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전투를 안 나오더라고요. 독립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독립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진짜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는 건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의 스토리죠. 근데 허준 씨가 좋아하는 영화는 다 사실하고 틀려요. 예? 아이 멜 깁슨이 그 하늘을 향해서 프리덤! 큰 줄기만 맞지 전투 장면이나 이런 건 다 틀립니다. 그게. 가짜예요? 네, 가짜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윌리엄 월레스가 거기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버트 브루스가 그 영화에서 나오지만 이 사람이 이제 진짜 또 한 번의 또 후편이 있는데 그것도 지나서 영국군을 꺾고 스코틀랜드의 사실상 독립을 하게 되는 전투가 베넥번 전투입니다. 베넥번 전투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독립을 했구나. 그럼 이 베넥번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상황은 어땠나요? 근데 여기 진짜 설명하기 어려운데 우리는 봉건제를 안 해가지고 이 제후국이라는 거 봉건적 관계에 대해서 정말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13세기의 스코틀랜드는 어떻게 보면 독립국이에요. 독립국인데 영국의 봉건적 속국도 해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서로 독립국인데 하지만 당신이 우리 형님이다. 뭐 필요할 땐 이런 개념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때는 사이가 좋았어요. 아무튼 잘 지내고 있었는데 1286년 3월 18일에 스코틀랜드 국왕이던 알렉산더 3세가 파티하고 술에 취해서 부인이 딴 데 있었나 봐. 부인 만나러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아이고야. 술에 취해서요? 많이 드셨네. 하여간 이게 한국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생겨요. 혼자 간 거죠? 네, 혼자. 그것도 비 오는 날 뭐 가다가 아니 신하들은 뭐 한대요? 이거의 진짜 교훈은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 중요하네. 음주 보도도. 그래서 자식이 또 없어가지고 당시 노르웨이에 있던 외손녀 마가렛이 즉위를 합니다. 외손녀요? 네, 이렇게 되니까 그때 이게 3살이었대나 마가렛이. 3살이요? 3살이요? 3살이 즉위가 돼요? 뭐 되려면 왜 못 돼? 그래도 이게 좀 애매하니까 영국에 좀 자문을 구해. 당시 영국 왕이 에드워드 1세입니다. 근데 사실 에드워드 1세는 굉장히 뛰어난 왕이에요. 영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 어린애가 통치하면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귀족 대표들이 승낙을 해요. 그런데 마가렛이 또 오다가 죽어요. 그 3살 난 애를 노르웨이에서 스코틀랜드로 데려오니. 하긴. 그래도 생각해보면 3살은요 아직 말도 제대로 시작 못할 때예요. 맞아. 이렇게 되니까 귀족 대표들이 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제일 센 가문, 존 베일리얼이라는 가문하고 영화에 나왔던 로버트 브루스 두 집안이 왕위를 놓고 이제 싸우게 돼요. 내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에드워드 1세한테
판결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에드워드 1세가 그 존 베일리어를 지지하게 돼요. 좋다 그랬더니 에드워드 1세가 내가 심심해서 너를 지지하는 줄 아냐. 그러면서 이제 스코틀랜드를 자기의 진짜 속령처럼 만들려고 이제 야욕을 부립니다. 그래서 결국 스코틀랜드하고 영국하고 전쟁이 벌어지는데 에드워드 1세가 뛰어난 정말 이 사람 십자군 전쟁에도 갔었고 평생 전쟁했던 뛰어난 지휘관이었어요. 그래서 에드워드가 승리를 하고 스코틀랜드가 속령 비슷하게 돼요. 이제 영국에 파견한 행정관들이 막 오고 이러고 이제 진짜 속령처럼 되는데 어느 날 총독 한 명이 살해가 됩니다. 스코틀랜드인에게. 네, 그 사람이 그 살해했던 범인이 그 유명한 윌리엄 월레스예요. 브레이브하트의 주인공. 이렇게 돼서 이제 스코틀랜드 반란이 나게 되는데 여기서 또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윌리엄 월레스가 잡혀 죽죠. 네. 그리고 나서 또 사연이 긴데 다 빼고 네. 로버트 브루스가 이 사람은 원래 에드워드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네. 이제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친일파였는데 또 이쪽으로 도른 거죠. 그래서 다시 스코틀랜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에드워드 1세도 죽고 에드워드 1세 아들이었던 에드워드 2세와 로버트 브루스가 스털링 성 근처에 있었던 벤악번이라는 데서 맞붙게 됩니다. 그 전투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군요. 그럼 이 전투를 앞두고 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전력은 어땠나요? 먼저 에드워드 2세가 지휘하는 잉글랜드 군은 전투 목적 자체가 스털링 성을 포위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군을 격파해서 성의 포위를 푸는 거였습니다. 병력은 약 13,000명이었고요. 그중에 기병은 그러니까 기사단 중심의 기병이죠. 그래서 기병이 2,000 정도. 그리고 나머지 11,000명은 보병하고 장궁병, 롱보우라고 잉글랜드의 하죠. 대표. 예, 그 롱보우병으로 그러니까 장궁병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부대의 구성은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네. 선봉대 1의 지휘관은 험플리 드 보훈, 그리고 헨리포드 백작이었고요. 네. 선봉대 2의 지휘관은 길버트 드 클레어, 그리고 네. 글로스터 백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그러니까 제일 메인이 되는 그런 부대죠. 에드워드 2세 국왕 자신이 지휘를 했고요. 그리고 후위는 펜브로크 백작이 지휘를 했습니다. 이제 또 스코틀랜드 이에 맞서는 스코틀랜드 군의 전력을 간단히 말씀을 네. 드리자면요. 역시 그 로버트 더 브루스 국왕이 지휘를 했고요. 총 지휘는 전투 목적은 잉글랜드 군의 이 공세를 방어를 하고 현 상황을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병력은 6,000, 기병이 500, 아하. 그리고 보병과 궁병이 뭐 500 빠졌으니까 5,500 정도 된 거죠. 네. 부대 구성은 간단합니다. 영국군보다 되게 간단해요. 이 쉘트론이라고 장창병 대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1 쉘트론이 로버트 1세 국왕 자신이 지휘를 하고 제2 쉘트론은 에드워드 브루스가 지휘를 하고 제3 쉘트론은 토마스 랜돌프 그리고 모레이 백작이 지휘를 했습니다. 기병이 남았죠. 기병은 로버트 키스경이 지휘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자꾸 스코틀랜드 그 부대 구성 중에서 쉘트론 하는데 그거 뭐예요? 이 쉘트론이 일단 쉘트론 부대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무적의 잉글랜드 기사단을 무력화시킨 이 스코틀랜드의 쉘트론은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이름 그리고 여러 가지 발음으로 불렸습니다. 셀트론이라는 발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셀드트롬이라는 발음도 있고. 약간 그리고 화장품 이름 같네요. 그러니까요. 제약회사 이름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트론 예, 등의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 명칭만 그렇게 불린 게 아니고요. 방패벽 부대 혹은 팔랑스. 팔랑스는 사실 다른 그 부대 이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통칭해서 팔랑스 같은 네. 이런 부대.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창 대형 네. 등의 이 여러 이름으로 알려진 네. 그런 부대죠. 병력 수는 2,000명을 넘지 않는 2,000명보다 좀 작은 규모로 구성이 되고요. 이들의 가장 주 무장은 긴 창인데요. 장창, 그러니까 긴 창이 장창이라는 뜻이죠. 길이가 약 12피트입니다. 저희는 피트법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미터법으로 환산을 했더니 약 3.7m 정도 나오는 거죠. 엄청 크고 길구나. 그때 당시의 평균 신장으로 보면 3.7m면 아주 긴 장창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이 훈련된 쉘트론은 이 적의 기마 부대를 무력화하는 아주 좋은 그런
부대였고요. 그리고 밀집 대형이기 때문에 잘 훈련된 쉘트론이 기동하고 그리고 적과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이 살인 고슴도치 같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력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코틀랜드는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많이 했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게다가 이 아군 지형이니까 그 지형적인 그리고 지리적인 이점을 아주 잘 이용을 했죠. 그렇죠. 스탈링 성으로 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스탈링 길이라는 곳을 지나야 되는데요. 이 길이 남부에서 이제 북부 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길 중에 일부분은 뉴파크 산림 지역을 관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길이 협소하게 되죠. 그리고 나무들이 울창하기 때문에 이 기병들이 우회하기가 좀 힘든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좋아. 그러면은 스탈링 성에서 2마일 정도 남쪽에다가 우리는 병사를 배치하겠어. 그리고 스코틀랜드 그 국왕은 병사들을 그쪽에 매복을 시켜놓죠. 당시에 잉글랜드 군의 가장 효과적인 전술 중에 하나는 기병을 이용한 빠른 돌파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협로에 이 숲길이니까 기병의 빠른 돌파가 굉장히 힘들겠죠. 혹은 효과가 굉장히 상실될 겁니다. 그러겠죠. 네. 그게 가장 큰 전술 중에 하나였죠. 그 장군병도 잘 못 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두 군데를 비교하면은 스코틀랜드군이 앞서는 건 그 쉘트론이라는 장창보병대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강한데 기병하고 궁병이 극도로 약해요. 상대적으로 특히. 근데 이게 이 장창보병대는 기병한테는 강한데 약점이 장궁병 화살세례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런 상대성을 가지고 지금 만나게 됩니다. 이거 약간 게임처럼 누구는 누구한테 강하고 누구는 누구한테 강하고 이런 상황인데 좁은 길에 나무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기병도 돌파가 힘들고 궁도 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전략 잘 짰는데요? 그렇죠. 그럼 베넥본 전투 이거 재밌게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 나왔겠죠. 살인 고슴도치 쉘트론이 압도적인 병력에 이제 영국군, 잉글랜드군을 맞서게 되는데 이제 전투 시작됩니까? 예. 잉글랜드 군은 로버트 브루스 국왕이 생각했던 대로 스탈링 길을 통해서 처음에 들어옵니다. 네. 선봉대가 들어오는데 길이 협소하니까 이 잉글랜드 군의 대열이 몇 마일에 걸쳐서 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선봉대가 들어오고 그리고 아직 중군이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선봉대 지휘관이었던 험플리 드 보우는 이 스탈링 성에서 그 빠져나온 척후병한테 이 숲 안에 그 뉴팍 숲 안에 스코틀랜드군이 매복을 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득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좀 잉글랜드군이 자만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본대를 보면 스코틀랜드군이 도망갈 수 있으니 이 선봉인 험플리 드 보운이 강습을 하고 기병 부대는 우회를 시켜서 적의 도주로를 끊자. 그래서 부대를 두 개로 나눠서 작전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요게 사실 굉장히 전투의 결정적인 부분인데 그 영화 그 베넥번 전투 나오기 전에 폴커크 전투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윌리엄 월레스가 패배를 하는데 사실 군대 구성은 그때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그때 월레스는 포진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곳에서 포진을 못한 거죠. 근데 이 월레스하고 브루스를 보면 멋있게는 월레스가 훨씬 멋있어요. 스토리를 보면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데. 멜 깁슨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활동한 걸 보면은 좀 그런 사람이다. 정열적이고 맞아요. 애국자고 뭔가 이렇게 좀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브루스는 원래 좀 귀족 집안인데 그 금수저라기보다는 굉장히 끈질긴 사람인데 좀 이런 좀 이렇게 막 사람들하고 살로 비비고 이런 거 좀 없어 보여. 그런데 그쪽 기록에도 보면은 사실 군대를 체계적으로 지휘하는 능력은 브루스가 훨씬 나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월레스가 그 전에 스틸링 전투 이길 때도 원래 기사 출신 지휘관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요, 일찍. 그리고 나서 폴커크에서는 사실 전술적으로 완전히 잘못해갖고 거의 몰살을 당하거든요. 근데 로버트 브루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그 폴커크에서 패배했던 모든 원인을 다 분석을 해서 몇 가지 개선을 합니다. 첫째는 장창병이 강하긴 한데 얘들이 궁병이 쏘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요. 궁병을 보완하고 세 가지를 해요. 궁병을 보완하고 유리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잉글랜드 장궁병을 깨트릴 필사의 비책을 하나를 준비를 합니다. 뭡니까? 나중에. 아, 그런데 영국군은 당시 선봉대의 글래스터 백작이라는 사람이 에드워드 2세의 친구예요. 그래갖고 이게 잘 단일 지휘체가 아니고 두 명이 엉터리 지휘관으로 된 거죠. 불안한데요. 두 명이 하는 이상한 지휘 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협력 없이 단독으로 쳐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지휘권은 나눠져 있고 둘이 사이는 안 좋은 데다가 그 쉴트론을 기병으로 단독 공격하죠. 그것도 유리한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 선봉대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먼저 공을 차지할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미 자리 잡은 쉘트론 그리고 그 골목 안에서 이제 나무 숲을 돌아가고 있는데 야 니네가 우리를 매복을 해? 가만히 있어. 선봉대가 갔으니까 우린 뒤로 돌아가서 퇴로를 막고 치면 아유 앞뒤에서 샌드위치야. 좀 이런 아주 그냥 달콤한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잉글랜드 군은 처음에 공격이 개시됐을 때 그 달콤한 꿈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전투의 양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쉘트론이 기병한테 굉장히 강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회했던 기병, 길버트 드 클레어의 기병은 랜돌프의 쉘드론 부대에 보존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선봉대의 본대는 스탈린 길을 따라서 계속 진격을 하죠. 네. 하지만 그거 역시 로버트 브루스 국왕의 본대에 막혀서 보전을 하게 돼요. 이 정도만 해도 조금 상황이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같지 않네가 네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여기서 우발적인 그리고 이 역사에 잘 나오지 않는 희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요? 당시 험플리 드 보운의 부대에는 그의 어린 조카가 있었습니다. 헨리 드 보운이라는 네. 되게 어린 기사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전장터의 혼란함 속에서 적의 국왕을 본 거예요. 로버트 브루스 국왕을 보고 네네. 단기로 자기 혼자서 돌격을 합니다. 일기토를 하러 가는 거네. 그래서 회심의 일격을 날렸는데 오, 회심의 일격. 우와. 여기서부터 박사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유. 왜? 그냥. 회심의 일격 빨리 뭡니까? 아무나 말해주세요. 박사님, 빨리 형기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버트 브루스도 그걸 보고 도끼를 들고 돌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창을 찔렀는데 피하면서 도끼로 쳐서 헨리를 죽입니다. 야, 이거 정말 보기 드문 1대1 일기토 장면이네요. 영화에는 무지하게 많이 나오지만 오. 실제로 이런 경우 특히 이런 대규모 전투에서 이런 게 거의 없고 네네. 국왕이 이렇게 싸우는 경우는 또 정말 없어요. 게임은 많이 하지만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 기사가 떨어지고 국왕이 직접 이걸 하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네. 여기서 사기가 막 오르는 데다가 영국군은 사실 불리한 공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코틀랜드군이 장창병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 국왕과 뭐 기사와 기사 뭐 이런 식의 1대1 대결을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한 번의 패배로 자기 군영의 사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떨어지니까 사실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기의 지도자의 조카 호기롭게 갔다가 한 방에 도끼를 맞고 쓰러지면 이거 전투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엄청나게 사기가 올랐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특히 장창보병대 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 밀집해서 달려드는 말을 막아야 되는데 네.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지금 뭐 장창보병이 유리합니다. 그건 이제 우리들 생각이고 네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야 저기 중갑한 기병이 들어오는데 이게 왜 겁이 안 나. 그리고 영화처럼 와서 창에 때려 박는 게 아니고 사실은 빙글빙글 돌면서 도끼도 던지고 뭐 이렇게 칼로 이렇게 친다면서요? 차를. 네, 그렇게 다 하면서 하지 누가 이렇게 달려들어. 그렇게 하면서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기는 게 아니고 장창 대열이 안 흔들리려면 굉장한 자신감이 필요해요. 이걸 올려주는 거죠. 이길 수 있다. 스코틀랜드 군의 사기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네. 쉘트론들은 우리가 이겼어 라고 자신만만하고 잉글랜드 군은 분열되기 시작하고 여기다가 또 한 부대가 따로 또 가다가 또 깨져요. 영국군이. 3면에서 다 깨진 거네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한 게 잘못이지. 그때 작전회의 하고 있을 때 에드워드 2세는. 그러니까 이게 벌써 군대가 통제가 안 되니까 부대가 다 깨진 겁니다. 스코틀랜드 사기 오르고. 정리를 해보면 앞서가던 또 다른 지휘자는 본대를 만나서 고전하고 중앙에 있던 데는 매복해서 고전하고 새길로 가던 다른 부대는 또 만나서 고전하고 조카는 쓰러지고 스코틀랜드 군은 사기가 막 올라갔어요. 이제 그대로 밀어붙이면 스코틀랜드 승 끝. 저희 전투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생각보다 짧은 전투긴 하는데요. 네.
하루에 끝나진 않았습니다. 아하. 처음에 이 선봉대가 공격을 해서 우회했던 기사단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요. 네. 하지만 그 생존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존자들이 그 남은 병력으로 다시 본대랑 합쳐지는 것보다 차라리 그 스탈린 성으로 가자. 그래서 남은 생존자들은 스탈린 성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본대에 남아있던, 그러니까 선봉대 본대에 남아있던 그 병력들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작전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잉글랜드군이 모든 면에서 우세했습니다. 병력도 훨씬 많았고요. 그리고 기병도 훨씬 많았고 이 장궁병, 네. 장궁병들은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않았죠, 아직까지. 네. 그래서 자신들에게 제일 유리한 전술적인 면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했죠. 좀 개활지가 필요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스탈린 길로 북진하는 것을 멈추고 우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병력들이 베너번 지역으로 향하게 되죠. 아. 하지만 이 날이 좀 지났으니까 날이 좀 어두워졌죠. 네. 그래서 베너번 지역에서 진을 치고 야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해요. 이 적진이잖아요. 스코틀랜드 땅이니까 이 스코틀랜드 이 군이 야밤에 기습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지형을 고른 이유가 사실은 뒤에는 배수의 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군이 야밤에 기습하기는 힘들고 만약에 다음 날 전투가 다시 재개가 되면 이 개활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전력들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이유로 그 지형을 골랐는데 사실은 그게 나중에 가보면 별로 옳지 않은 판단이 됩니다. 13세기 스코틀랜드는 사실상 영국이 지배한다. 이후 스코틀랜드는 독립을 위한 저항을 계속한다. 독립을 반대한 영국의 에드워드 2세는 막강한 병력을 이끌고 스코틀랜드를 공격한다. 로버트 브루스가 이끄는 스코틀랜드군은 좁은 숲길에 매복해 영국군을 공격한다. 우세한 병력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영국군은 전술적으로 유리한 베너폰으로 향한다. 그래서 2일차가 됐습니다. 네. 다음 날 이 날이 밝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강력한 기마병, 그러니까 기사단으로 이루어진 기마병과 이 롱보우, 장궁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히 스코틀랜드 군이 먼저 교전을 걸어오진 않겠지라고 약간 방심을 했나 봐요. 네. 하지만 스코틀랜드 군은 날이 밝은가 동시에 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잉글랜드 군의 이 내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벌써 국왕이 로버트 더 브루스 국왕이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스코틀랜드군은 사실 귀족 군대가 단합이 여러 지역에 단합이 잘 안 돼요. 네. 이전에 월레스가 깨졌던 것도 그것 때문에 깨졌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전쟁터의 초전이 중요한 게 이런 군대는 초전에 이기면 스스로 분열해요. 도망간다고. 아니면 몇 명이 배신한다고. 네네. 근데 초전에 산발적인 공격을 했고 사기를 올려줬잖아요. 그러면 단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전투는 초전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내가 이겼든 졌든 이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에드워드 1세였다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워낙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 근데 꼭 이렇게 아버지 밑에서 큰 애들이 이렇더라고. 안 해보고. 쉬운 줄 알았지. 쉬운 줄 알았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스코틀랜드군은 다음 날 날이 밝고 공격을 시작합니다. 예, 기습이 시작이 되니까 잉글랜드 군도 자신들의 병력들을 전개를 시키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그 지형이 기병을 전개시키기에도 그리고 장궁병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에도 너무 좁았던 겁니다. 그 사이에 스코틀랜드 장창병은 제일 앞쪽까지 밀고 왔죠.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궁병이 사격을 하니까 잉글랜드의 장궁병 역시 사격을 개시합니다. 네. 그 궁병으로만 따지면 잉글랜드의 장궁병을 스코틀랜드의 궁병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잉글랜드의 장궁병이 사격을 시작하자마자 스코틀랜드의 궁병들이 후퇴를 해버려요. 근데 스코틀랜드의 궁병이 후퇴해서 그럼 우리가 전술적인 이점이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미끼였고 그들이 시간을 벌어주고 잉글랜드의 장궁병이 그들을 사격하는 사이에 스코틀랜드의 보병은 잉글랜드 장궁병과 기사단의 코앞까지 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다가 희생을 당하지 않게 스코틀랜드의 이 궁병들이
오히려 몸으로 대신 화를 맞아준 것이고 그동안 쉘트론들이 그렇죠. 코앞까지 간 거군요. 예. 사실은 지형이 여유가 있었으면은 장궁병은 좀 유리하게 전술적으로 유리하게 측면이나 아니면 후면에 배치해야 되는데 네. 그 정도의 공간도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허. 그래서 혼재돼서 전선 앞쪽에 서 있다 보니까 이 잉글랜드의 장궁병들이 네. 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죠. 어허. 그래서 계속 사상자가 생기니까 잉글랜드의 기사단이 그들을 도와주려고 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셀트론은 사실 기사단을 막기에 아주 적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코틀랜드 군에서 아직 안 나온 이 전력이 있습니다. 바로 기병이죠. 기병 없네. 500 기병. 겨우 500이지만 네. 그 혼란한 상황에서 500이 우회해서 치고 나오면 정신이 없어지는 어.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기병 자체도 그 잉글랜드의 기사단의 기병 자체도 그렇게 큰 힘을 못 냅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다시 스코틀랜드에 그 물러났던 군병들이 이번에 또 사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선 자체가 점점 뒤로 밀리면서 혼재돼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로버트 브루스 국왕이 보니까 이제 승세를 잡았구나. 전 병력 공격을 해라. 그래서 계속 병력을 밀고 밉니다. 이 잉글랜드 기사단의 이 기병들은 사실은 이 현대전의 전차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이 최고 속도로 적의 진영에 갖다 박으면 그야말로 그 지축을 울리는 네. 그런 효과도 있고 그리고 그 막을 수가 없다고 해요. 최고 속도로 오면. 하지만 이 쌍방 간의 이 교전 거리가 너무 짧았고요. 그리고 지형 자체가 습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최고 속도를 낼 수가 없는 조건이었죠. 그러니까 돌격으로 충격을 주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었네. 그렇죠. 습지가 웬말. 네. 그래서 기사단이 제 역할을 못하고 계속 뒤로 밀리다 보니까 오히려 잉글랜드의 군병과 그리고 보병이 이 기사단의 말발굽에 자기의 병사들이 다치게 되는 거죠.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 지형이 어떤 지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베넥번이 사실은 번역을 하면 개울이 됩니다. 예, 그래서- 빵이 아니군요. 예. 번이라는 단어가 되게 여러 가지 뜻이 네네네. 있는데 그게 개울도 있거든요. 그래서 베넥 개울인데 그게 턱이 좀 높은 지역이 많았나 봐요. 우리나라 뭐 한강이라든가 뭐 중랑천이라든가 다 그런 식이잖아요. 강이 흐르고 위에 언덕이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병력들이 베넥 번에 빠지게 된 거죠. 야, 근데 그들이 뭐를 입었습니까? 갑옷. 네, 갑옷을 입었죠. 이 깊이 자체는 그렇게 깊지가 않았대요. 하지만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기동 불가하게 된 거죠. 그 완전히 그냥 건지면 되는 겁니다. 그 스코틀랜드 군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들한테는 이제는 어떤 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고르기 시작했죠.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좋은 장비를 갖춘 기사는 포로로 잡으면 나중에 가족들한테 배상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스코틀랜드 군의 입장에서 보면 귀족들은 다 포로로 잡고 그리고 별로 이 쓸모가 없는 잉글랜드의 보병이나 군병은 그 자리에서 수상시켜버려요. 도륙을 해버려요. 도륙이요. 잉글랜드의 에드워드 2세는 네. 거기서 다행히 죽진 않았습니다. 그렇지, 돈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끄집어냈겠죠. 잡히지도 않았어요. 안 잡혔어요? 예. 근데 간신히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호위하던 기사가 한 명이 전사하고 뭐 옆에 근접인데 에드워드도 그 뭐 노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토너먼트 같은 거 많이 해서 싸움은 잘했대요. 그래서 얘도 이제 근접한 스코틀랜드 뭐 기사인가 몇 명을 죽이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도망가죠. 겨우겨우 그 기사도 죽이고 온갖 모험을 한 다음에 덤바라는 지역에서 네. 이 왕의 신분에는 전혀 맞지 않은 아주 조그만한 어선을 타고 잉글랜드에 정말 그야말로 겨우겨우 생還을 하게 됩니다. 뗏목 타고 돌아갔구나. 그렇죠. 아니 근데 이제 겨우 이제 에드워드 2세가 돌아가게 됐는데 이게 잉글랜드로서는 좋은 건지 차라리 거기서 그냥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잉글랜드는 본질적인 문제가 기본적으로 일단 에드워드 1세에서 2세로 넘어가면서 그냥 나라가 일단 뒤집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거의 내전 상태까지도 갈 정도로 그래서 로버트 브루스가 힘을 키울 수 있었어요. 네. 무능한 데다가 이미 내전 상태까지도 갔었고 그리고 그 전투 자체를 보면은 일단 그
밑에 사령관이나 부하들이 이 신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본인 지휘 능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이제 로버트 브루스는 아까 기자님이 설명하셨지만 어디가 세다 어디가 약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정, 특히 옛날 전쟁은 여러 가지 병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대로 운영하느냐인데 사실 안 해본 사람이 지형을 보고 부대를 배치해서 움직이는 길이 좁은지 우리가 지금 아까 좁다고 하셔갖고 뭐 이렇게 새 길이 아니고 막상 깔아놓고 보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 진법이라는 게 있지만 다들 진법이라고 그러면 갑자기 안개 피어나고 막 이런 거로 아시는데 사실은 이런 다양한 병정들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이렇게 체계적으로 로테이션하고 적절한 시기에 상대방 병정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도로를 짜는. 그래서 누구는 진법이란 길을 내는 거다. 이게 중요한데 이 능력이 안 된 거는 에드워드 2세의 무능력도 있지만 일단 부하 장군들을 장악하지 못했던 것도 큰 것 같습니다. 로버트 브루스는 자기가 가진 재산을 최대한 잘 활용했고 이쪽은 가장 비능률적으로 한 거죠. 그것이 이제 패배의 원인이라고. 네, 이 잉글랜드의 분열과 또 스코틀랜드의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이 전쟁의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이 전투 후에 두 나라에도 좀 변화가 생겼겠어요. 이걸로 이제 로버트 브루스는 확고해졌고 스코틀랜드는 여전히 사실 이게 좀 나라가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호응하지 않는 귀족들이 있었는데 이걸 보고 이제 확 단단히 결속하게 되죠. 그러자 로버트 브루스는 이들을 이끌고 또 영국 북부를 칩니다. 왜냐하면 계속 쳐야 배신을 못해요, 얘들이. 그리고 쳐서 약탈을 하면 이게 또 배분이 나눠주게 되잖아요. 되고. 그렇게 되니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경계선 부분 지역 상당수가 황폐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뜩이나 인기가 없었던 에드워드 2세 인기는 더 떨어지게 되고 결국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데 쿠데타의 주인공이 왕비. 왕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고요? 네, 우리하고 좀 달라요. 1327년에 왕비가 자기 애인이었던 모티머라는 사람하고 모의해서 왕비가 애인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다니까요. 와. 그 왕비도 프랑스 여자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서로의 기록이 약간 상이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이 잉글랜드 군의 피해 상황과 스코틀랜드 군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는 힘든데요. 자료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포로로 잡혀서 이 배상금을 물어준 잉글랜드의 기사들이 145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기록에 남은 게 그 정도면 분명히 기록에 안 남은 인원들도 있겠죠. 그렇겠죠.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 포로로 잡힌 145명도 고생을 했겠지만 그들이 풀려나려면 배상금을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 가족들도 또 이 금전적인 이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 가족들도 다 귀족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145명의 귀족들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한두 1000명 가까이 되겠죠. 그렇죠. 그들이 다 에드워드 2세에 대한 반감이 생깁니다. 아하. 에드워드 2세는 베넥번 전투 12년 뒤에 폐위가 됩니다. 쿠데타로. 그래서 이 기록에 1066년 이후에 불명예스럽게 퇴위된 최초의 잉글랜드 국왕으로 기록이 되죠.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에드워드 3세가 즉위하는데 3세가 아직 어렸습니다. 아들이. 네, 그래서 이 사태를 진정시키지 않으면 지금 영국이 침범을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다음 해인 1328년에 에딘버러 조약을 맺고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네, 위대한 전투로 기억되는 베넥번 전투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네. 에드워드 2세가 퇴위되고 스코틀랜드는 이 독립을 향한 커다란 도약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번 베넥번 전투를 통해서 무엇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살인, 약탈, 방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아무튼 스코틀랜드 입장에서 보면은 오만 여러 가지 고통을 이겨내고 끝까지 싸웠던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귀족들을 최대한 스코틀랜드로 결집시켰던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었어요.
반대로 말하면 영국은 단합되어 있던 나라를 에드워드 2세가 오고 나서 계속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죠. 스코틀랜드가 분열하고 잉글랜드가 단합했을 때 잉글랜드가 이겼고 에드워드 1세 때 스코틀랜드가 단합하고 2세 때 분열한 잉글랜드가 패했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잉글랜드는 사실은 전쟁의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어요. 더 많은 병력을 충분히 더 배치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내부적인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전쟁을 좀 더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내부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전쟁을 치렀으면 되는데 이 잉글랜드는 자신들이 너무 좋은 기사단과 그리고 그 장궁병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를 어떻게 보면 약간 얕잡아 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가진 무기가 최고다. 이건 어떻게 보면 방심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역시 기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전쟁에서 방심은 최고의 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상대가 약할 때 좀 더 신중해야 하고요. 내가 자만하지 않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 얘기를 쭉 들으면서 선대가 이루어 놓은 것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들이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힘썼는지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저희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은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